그러면 미국 경제가 지금 저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으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소비하는 패턴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나라 수출은 마이너스가 나는, 즉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경상수지 부분이나 무역수지 부분은 우리나라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적자니까. 그죠. 메워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외환 보유고에서 실수가 빠지는 속도가 4,600억 달러에서 지금 4,300억 달러 됐거든요. 한 두 달 사이에. 네. 그럼 300억, 그 다음에 600억, 그 다음에 1,000억 이런 식으로 막 뻥뻥 뚫리게 되면 이거는 뭐 위기가 온다는 건 뭐 분명한 거겠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김큐의 진한 섹터 김큐입니다. 오늘은 곽수정 박사님 다들 알지 않으시나요? 옆에 이 친근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박사님. 라디오도 많이 나오시고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굉장히 친숙한 분인데 책을 한 권 쓰셨어요.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이란 책을 쓰셨는데 책 얘기도 좀 하고, 워낙 경제 쪽에 다양한 견해를 갖고 계시니까 요즘 고민 많으실 거예요. 경기에 대한 거, 주식시장에 대한 거, 뭐 이런 고민 많으실 텐데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곽수정입니다. 뭐 요즘 경제가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경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의 시대고 혼돈의 시대고 전혀 방향성이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은 더해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또 외환위기를 겪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불안 심리도 시장에 쫙 퍼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말씀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 생각, 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던 생각을 네네네. 인용을 하든지 해서 말씀 전할까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진짜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표현이 요즘 되게 이렇게 확 마음에 닿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뭐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렇고, 막 주식시장이 빠지는 것도 그렇고, 과거하고 비교해서 모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경제 상황을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엉망이죠, 뭐. 엉망이라는 표현은 예.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어떻게 평가하시냐, 뭐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뭐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나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급전직하시켜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0% 금리를 유지하면서 2015년도에 살짝 이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줄여나가겠다 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경기가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2019년도, 20년도에 팬데믹이 닥치면서 세계 전반적인 경제가 이제 또다시 둔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러다가는 뭐 경기가 둔화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을 했죠. 총통화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 2008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네. 연준이 풀어낸 돈이 11조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5천억 달러 조금 넘는데, 그건 한 8년치 우리나라 GDP 되는 규모를 통화를 풀어버린 셈이 되거든요. 이제 통화를 풀었으니까 돈이 너무 많아지면 돈값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 돈값이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당연히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가 미 연준에서 이거 금리도 떨어지고 경기도 안 좋은데 계속해서 돈을 풀기만 하지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뚱 터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 이동이나 사람 이동이 안 되니까 네. 관광객도 줄고 소매상도 뭐 영 손님들이 없고, 전 세계적인 이런 공급 사슬과 사람 간의 이동에 따른 뭐 부가가치 창출의 그 생산성들이 전부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돼 버리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을 엄청 풀어놓은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걸 똑같은 전통적인 방법, 즉 금리를 올려서 돈을 줄이면 금리는 떨어지게 된다. 네. 라는 논리로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올리는 속도가 이래 가가지고 방법이 없겠다. 네네. 물가를 잡는 건 잡는데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게 생겼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 결국은 이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동시에 채권 시장에, 파생상품 시장에 물려 있는
투자자들은 엄청난 마진콜을 지금 견뎌내야 된단 말이죠. 이번에 영국 사례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영국의 LDI라고 하는 Liability Driven Investment가 이제 그런 사례고. 네. 더군다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나스닥이라고 하든지 벤처나 아니면 기술주 중심에서 저금리로 투자를 하던 기업들이 고금리 시대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버리니까 이게 이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도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 이게 미국과 영국과 ECB 같이 그 유로존 같이 선진국에서만 이렇게 국한된 지역적인 문제이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언젠가는 호수의 가장자리에 닿았잖아요. 네네.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게 신흥국, 개도국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파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이 좀 줄어들면 괜찮은데 신흥국과 개도국이 받아들이는 그 파장의 크기는 국가 부도란 말입니다. 네. 스리랑카 이미 부도 났고요. 또 브라질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르헨티나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런 위기에 노출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와중에 우리 경제도 이제 거기에 대한 가설이 네. 하나씩 등장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다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2019년도에 팬데믹까지 오면서 네. 그 수습되지 않은 거에 더 돈을 풀면서 여러 가지 복합 위기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복합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만 찾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실 것 같고 후반에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호숫가에 던진 돌의 이 파장의 이 크기가 얼마나 올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지금 외환보유고나 뭐 이런 것들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쓰이면서 좀 줄어든다. 네. 그 다음에 경상수지, 특히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고, 경상수지도 8월에는 이제 적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네. 하늘에서는 뭐 9월에는 흑자로 다시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했다는데,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자칫 환율이 더 여기서 급등하고 옛날처럼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우리 박사님 어떤 견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 이런 거를 들을 때 네. 경상수지 적자가 나서 또 무역수지 적자가 나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제 행간을 잘 모르는 거니까 너무 단순하게 보는 보는 네. 거라서 제가 행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환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97년, 98년 외환위기를 맞을 때 외환보유고에 얼마나 잔고가 있었냐 그러면 한 300억 달러 정도 있었을 겁니다. 아, 네. 예. 그 당시에 300억 달러지만 지금 봐서는 우리가 한 4,300억 정도 가지고 예, 있거든요. 그죠. 달러 정도.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의 크기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고 두 훨씬 번째는 많다, 지금은. 그렇죠. 이제 외환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네네. 드릴 건데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뭐 강하다. 아까 한은이나 기재부 말씀 경상수지가 9월에는 다시 플러스로 전향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추세가 그분들 말씀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거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한 40% 정도 30% 정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국과 미국이 담당을 하고 있단 네.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4.5%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또는 뭐 어떤 쪽에서는 2%대로 간다 이러면 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수출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지금 저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으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소비하는 패턴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유럽 경제도 인플레이션율이 한 10%가 가서 물가가 올라버리면 수입하는 양이 줄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는 즉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경상수지 부분이나 무역수지 부분은 우리나라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적자니까 그죠. 메워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외환 보유고에서 숫자 빠지는 속도가 4,600억 달러에서 지금 4,300억 달러 됐거든요. 한 두 달 사이에. 네. 그럼 300억, 그 다음에 600억, 그 다음에 1,000억 이런 식으로 막 뻥뻥 뚫리게 되면 이거는 뭐 위기가 온다는 건 뭐 분명한 거겠죠. 근데 과연 그런 속도로 갈 것인가? 가지 않는다는 분들은 위기가 안 온다는 분들이고 네네. 갈 수도 있다는 분들은 위기가 온다는 거고 이게 이제 외생적인 변수에 의한 이야기들이고요. 네. 내생적인 변수들이 또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유럽중앙은행도 그렇고 다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금리 안 올리는 국가는 터키 같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히려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네. 인플레이션율이 80%를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치면 네.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어느 실제로 정도 올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환율 방어를 하려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데 그 올리는 금리의 크기가 황새가 가랭이를 벌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뱁새가 막 따라간다고 막 쭉쭉 벌리다가는 우리가 지금 0.75%포인트씩 한 3번 올렸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견뎌낼까요? 그 문제가 걸려 있죠. 걸려 있죠. 근데 이제 또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가계부채가 터진다는 말은 금융 부실화에 연결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 문제와 연결된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막 끌고 가다 보면 경제 위기는 벌써 우리 눈앞에 딱 맞닥뜨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 연준에서 과연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우리는 거대한 섬으로서 다른 나라야 뭐 죽든 말든 네네. 우리만 물가 잡으면 돼 이렇게 나가느냐. 아니면 미국도 야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유럽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고 상당한 큰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 우리도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만은 네네.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지금 문제가 하나씩 둘씩 생겨.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수입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막힐 수밖에 없잖아. 뭐 이런 고민들이 안 생기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 소비자 물가 이 정책 목표를 2%에서 4%로 좀 올리자 당분간. 이런 그 유연한 정책의 변화 가능성들도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번 위기 상황에서 위기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과연 위기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세계가 공조 체제 즉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그 바탕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 또는 전환을 가져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기 전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는 분명하지만 네. 내년에 어떤 금리 정책을 쓸 것인가는 상당히 지금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는 것이 또 하나의 불확실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논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자.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최근에 뭐 증권시장이나 이런 데서 금융시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잘 아시잖아요. 피벗이라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바꾸는 정책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좀 나오죠. 네. 그러면서 연준 인사들 발언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연준 인사들은 얘기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너네는 모르겠고 우리는 아직 그럴 상황은 그렇죠. 아닌 것 같아. 금리 계속해서 올릴 거야. 약간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정책 변화에 반해서 피벗의 가능성은 연말까지는 사실 미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까지 이 상황 전개를 봐야 된다. 결국은 피봇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한국과 같은 경제 국가들이 네. 미국의 금리 정책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한국 경제와 같은 이런 그 선진국 경제의 임계치, 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견뎌낼 수 있는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할 거란 말이죠. 네. 만약에 한국 경제 정도가 쓰러졌다 그러면 세계 10위권 경제가 쓰러졌다 그러면 280개국이 있다고 치면은 270개 국가는 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유럽 경제도 안전할까요? 중국 경제도 안전할까요? 이제 그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면 결국 올 연말까지 제가 위기에 대한 그 확증을 네. 잡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만 모든 것이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건 기업이건 정부건 이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네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하느니 한 번 더 올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연말까지 미국이 한 4.4% 정도의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리 역전 폭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폭이 벌어지면 흔히 말하는 자금 유출이라든지 뭐 환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0.5% 내외 뭐 또는 1% 내외는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말씀 잘 안 쓰는데 네네. 우리나라 분들은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말씀들을 쓰더라고요. 급격히 올린다. 네. 4.5%까지 간다. 네. 그럼 우리가 금리를 4%까지 올려야 되느냐?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죠. 그 바로 어느 네. 정도에 대한 수준
3% 정도만 올려도 네. 환율이 뭐 1,600원까지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아니면 1,500원까지도 안 오를 것 같아. 요게 제가 내성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거는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어떤 뒷받침을 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먼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어느 정도 내성을 잡고 있을지에 대한 분석은 네. 할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정책 목표가 단순히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지만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의 정책 목표인지. 왜냐하면 금리 올리는 목적이 뭐죠? 보통 물가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물가 1번은 물가죠. 네. 그렇죠. 물가와 실업률이잖아요. 네네. 근데 금리를 올리는 게 환율을 잡기 위해서 올린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 우리의 물가는 지금 몇 %인데 우리는 정책 목표를 갖다가 3%에 두겠다. 그래서 이 3% 목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3.5까지 가도 외환 보유고로 나머지는 디펜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네네. 명분이 되는 거지. 네. 외환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미국이 금리를 4% 올리니까 우리도 4% 올리.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에 계신 분들이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변수 다 제외시켜 놓고 다 금리만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이걸 막을 수 있어? 이런 단순한 답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문에 대한 현답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다. 예. 일단 우리의 1차 금리 인상의 목표도 물가를 잡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다른 내생 변수들이 얼마나 견뎌주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네.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운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